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바라다 이재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제 이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까 매주 한 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변화가 되고 있고 우리 시장은 8월 달에 조정을 먼저 겪었고 미국 시장은 이제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후에 지금 시장의 변화가 우리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영될까라는 부분에 아마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시장의 변화는 사실 우리보다는 시장을 옮기는 주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수급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도 제가 수급에 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지금 현재 시장을 대하는 자금의 성격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에 적응을 하고 지금 시장에 가장 맞는 최적화된 포트를 짤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 시간은 수익을 말하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 실제로 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증시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읽을 것이냐라는 이면을 좀 읽어드리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전 투자에 관련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매트릭스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항상 세상은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지만 실제로 주인공이 이 세상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세상은 달라 보인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세상은 현재 이렇게 느껴지지만 어쩌면 이 부분이 바로 증시가 될 수 있는데 그 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아마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는 정보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언론이나 인터넷 혹은 방송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을 좀 읽어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드뭅니다. 이 시간은 그런 이면을 좀 같이 읽고 고민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수급은 HTS상으로 뭐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기관이 샀다 팔았다. 지금 증시는 개인들이 주체가 돼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우리가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증시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느냐 시장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장의 운영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자금은 기관들과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냥 외국인, 기관 이렇게 나누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은 이면을 좀 본다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액티브 자금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자금은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요. 운영되는 방식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운영되는 규모도 다릅니다.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자금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특정 종목이나 혹은 특정 섹터를 끌고 가는 자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에 맞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느냐를 보는 것이고 그 운용에 따라서 우리도 뭡니까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시장에 접근하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아마 언론에서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패시브 자금이다. 액티브 자금이다. 외국인들의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다. 액티브 자금이 들어왔다. 지금은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많이 느꼈던 뭐 8월 말일 31일 날 느꼈던 뭡니까? MSCI 리밸런싱. 느닷없이 외국인이 하루에 1조 6천억을 팔았다. 최근 한 10년 내 외국인들이 단일 매도 물량으로는 최대치가 났다. 이거 왜 나왔을까요?
이게 어떤 자금의 성격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이 자금이 하루에 1조 6천억이라는 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폭락했나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패시브 자금이 뭐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아마 이번에 MSCI 리밸런싱 문제를 좀 보면서 아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의 증시 자금을 이해할 때 첫 번째 패시브 자금을 보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의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펀드의 성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패시브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를 따라가면서 정기적으로 운용되는 자금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바로 이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따라가는 매매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시장 수익률만큼 목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어떤 외국인의 펀드가 있다. 이 자금이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다. 패시브 펀드다. 그러면 이 펀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펀드가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코스피 시장 수익률이 2%였다. 그러면 이 자금은 이 패시브 펀드는 목표가 2%, 시장 수익률과 동일하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만 딱 수익을 거두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건 뭡니까?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원하는데 어떤 시장 수익률만큼만 목표로 한다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수익률이 2%인데 어떤 특정 펀드가 들어와서 시장 수익률만큼 따라가는데 이 수익률이 5%가 났다.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더 났다. 칭찬을 받을까요? 저 패시브 펀드를 운용했던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익률을 더 좋게 났기 때문에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심할서를 썼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패시브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수익률만큼을 목표로 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보다 떨어지거나 혹은 시장 수익률보다 더 많이 나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운용이 잘못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나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좀 웃기는 펀드다 그렇죠. 근데 저 펀드가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자금이 유입된 게 저 펀드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만큼만 목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는데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합니다. 좀 올라가면 팔고 조금 밀리면 또 샀다가 한 종목을 우리가 볼 때는 사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걸 원하는데 중간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리밸런싱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익률만큼만 목표로 하는 패시브 자금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 혹은 지수 관련되어 있는 ETF들,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최근에 이제 ETF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지수 관련되어 있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금들이 대부분 패시브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를 거래한다, 지수를 매매한다라는 표현을 실제적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우리가 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은 이제 이런 게 패시브 자금이다. 지수만큼만 수익을 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자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리를 해야 되겠죠.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되고 한 종목당 변동성이 커지겠죠. 반대로 이런 종목은 자금은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매매 패턴을 많이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급격한 매매보다는 일반적인 매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월 30일 날 기억나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느닷없이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가까이 하루에 팔았습니다. 단일 하루 물량치로는 최근래 최대치를 팔았는데 그렇다면 저 물량이 뭐냐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매도를 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MSCI 리밸런싱 유발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MSCI라는 신흥국 펀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중국 쪽으로 더 투자를 하든지 혹은 선진국 쪽으로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축약하는 건데 그럴 때 리밸런싱 하는데 그게 바로 대부분의 패시브 자금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이런 거죠. 외국인들이 1조 6천억을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하루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 1조 6천억 매도 물량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시브 자금에 관련돼서 움직이는 물량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때요? 굉장히 외국인들 매도가 공포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죠. 특정 종목에 대해서 팔았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샀다. 삼성전자를 팔았다. 삼성전자를 샀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삼성전자 외국인이 팔았는데요 라는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시브 자금의 성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패시브 자금들은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패시브 자금은 대부분 이제 어떤 시기에 많이 들어오냐면 증시가 상승되는 초창기에 많이 유입됩니다. 보통 우리 시장 보시면 급락하는 하락 시기에 외국인들 주식 안 사잖아요. 대세 하락 시기에 주식 안 사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락이 깊어지고 조정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주식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초창기에 대부분은 패시브 자금이 많이 유입됩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대부분의 자금을 형성하는 펀드들이 액티브 자금보다는 패시브 자금이 훨씬 더 크게 형성되는데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대부분 보면 뭐냐면 대형주주의 안정적인 상승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코로나19 급락을 겪었다 그러죠. 코로나19 급락을 겪었고 종목들이 상당한 반등을 줬다 그렇죠. 1,400부터 뭐 2,600까지 올랐으니까 얼마나 많은 반등을 줬습니까? 그 반등을 줬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코로나19라는 단기적인 악재를 거쳐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악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식의 반등이 나올 때 좀 다 다르게 나올 줄 알았대.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정도가 섹터별로 다를 거였는데 초창기에 가만히 보시면 4월달, 5월달, 6월달 종목이 상승할 때 보시면 예를 들어 주도 섹터라고 생각하는 2차전지나 8부지가 상승하는 거나 혹은 굉장한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었던 여행이나 항공이 상승하는 정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차이는 지금부터 나는 거죠. 2차 상승에서부터 나는 거고 1차 상승보다 크게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뭐냐면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바스켓 거래를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등락이 어떻고 유입과 유출이 어떻고 분석을 해도 사실 크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패시브 자금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을 놓고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보신다면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자금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우리가 시장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이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느냐, 왜 공격적으로 사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초기에 유입됐던 자금이 대부분 패시브 자금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비되는 자금을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이제 액티브 자금인데, 액티브 자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패시브 자금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다르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자금이 바로 이 액티브 자금이죠. 왜냐하면 짧고 빠른 상승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원하는 자금 바로 이 액티브 자금입니다. 패시브 자금을 봤으니까 액티브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액티브 자금은 지금 보시면 어떠냐면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패시브 자금이 시장 수익률만큼이라면 이 액티브 자금은 시장 수익률을 넘는 수익률을 거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운용하는 펀드 자체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자금들이 유입되는 게 대부분 뭐 종목 관련된 ETF나 어떤 섹터와 관련된, 주도 섹터와 관련된, 뭐 2차전지 섹터 ETF 같은 이런 섹터 관련된 ETF,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도주가 급등할 때는 바로 이 액티브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이런 자금이다 그렇죠.
이런 자금이고, 패시브 자금이 지수를 매수하는 거라면 액티브 자금은 바로 이제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딱 눈에 그려진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수만큼 탔다 팔았다 하는 패시브 자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특정 종목, 특정 섹터, 주도 종목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액티브 자금을 우리가 원한다 그렇죠. 사실 이 자금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런 자금의 성격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 급락기에 사실 외국인들 액티브 자금이 주로 어디에 유입됐냐? 어디에 유입됐을까요? 예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 자금이 코로나19 급락 때는 아시는 것처럼 대만에 대부분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가 지수 전체 상승폭을 보면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패시브 자금으로 이뤄내는 지수 전체의 등락을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 내부를 딱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 대만의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물론 글로벌 넘버원 업체지만 어때요? 삼성전자 시총을 올해 넘겼습니다. 이 종목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자세히 보면 대만의 이 액티브 자금이 유입된 종목들은 대부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그 종목들이 지금 현재 보면 3월달 코로나19 급락이 만들어냈던 저점에서부터 대부분 7월달까지 한 4, 5개월 상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적게는 2배에서 3배까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금들이 유입되면 굉장히 종목가의 등락이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쉽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자금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어디에 몰렸다? 대만에 몰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쉽지만 몰렸지만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액티브 자금들이 뭐냐면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대만 증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는 거죠. 당연히 뭡니까? 우리나라의 하반기에 들어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액티브 자금은 시장을 초과하는 아주 공격적인 수익률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이런 액티브 자금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종목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당연히 보시면은 종목 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액티브 자금이 유입되는 종목과 액티브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종목과의 등락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주도 섹터에 갈 때 보면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신다면 작년 9월을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 9월을 보시면 되는데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 2019년 9월달 3분기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IT 전반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크게 대두가 됐는데 실제로 주가는 오히려 안 좋을 것이다라는 9월 저점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월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고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관련되어 있는 장비나 소재나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이 70%에서 한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불과 한 9월, 12월까지 이 3, 4개월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을 가졌죠. 그때 유입된 자금들이 대부분 이제 액티브 자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섹터, 특정 종목만 집중적으로 끌어올렸죠. 그래서 저 때는 다른 섹터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계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주가 변동이 미미한데 IT 섹터 내에서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액티브 자금이고 이런 부분들은 수혜를 받는 종목과 받지 않는 종목 간의 종목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또 전체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추세 매매라면 이 단기 중기는 굉장히 단기간에 3, 4개월 혹은 몇 주간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패턴을 많이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액티브 자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하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액티브 자금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 이제 조금씩 차이가 느껴진다 그렇죠. 어떤 종목은 지수와 관련돼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자금,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게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의 특징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액티브 자금은
어떤 시기에 많이 유입이 되냐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액티브 자금은 언제 유입되냐면 보통 패시브 자금이 그 어떤 특정 시기에 초반부에 유입이 되면 어느 정도 지수가 이렇게 완만하게 끌어올려지고 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바닥에서 1차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뭐 굳이 우리가 이거를 엘리트 파동이라 따지지 않아도 1차 상승 이후에 1차 상승보다는 좀 강하게 대부분 2차 상승이 나온다 그렇죠. 요 2차 상승이 나오는 구간인데 대부분 액티브 자금은 요 2차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9월도 보시면 지수가 연초 대비를 해서 어느 일정 구간 올라온 이후에 눌려지는 시기와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올 때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시 상승 보면 초반보다는 좀 초반에 지난 다음에 바닥에서 1차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작년, 재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 코로나19 급락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수급상에 뭐냐면 대부분의 이전의 지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의 고점과 저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몇 년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닥을 만드는 주체는 누굴까요? 보통 바닥을 만들고 1차 상승하는 주체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 9월달 두 번의 상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는 1차 상승을 연기금이 이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초창기에 많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작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의 조정 기간을 거칠 때 바닥에서 1차 상승은 전부 다 연기금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 구간에 접어들 때 어떤 자금이 유입되냐면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인이 바닥을 만들고 대세 상승과 고점을 만들고 대세 하락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고점은 외국인이 만들지만 저점은 연기금이 만들고 그 2차 상승에 들어갈 때 외국인이 만드는데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증시란 사이클이 이렇게 갔을 때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반복할 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많이 했냐면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종목이 같이 올라가고 전 종목이 같이 내려오고 이런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기운은 그 사이에서 이제 주도 섹터가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1600, 700, 800, 2100, 2600까지 올라오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급격하게 강하게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는 종목은 계속 박스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과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액티브 자금이 주도주 위주의 좀 선별적인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오늘 한 2,500 정도 최근 내 중에서 며칠간 동안에서 가장 강하게 좀 샀는데 이 부분이 골고루 가나요? 매수세가? 그렇지 않죠. 오늘 같으면 삼성전자 필두에서 IT센터 2차전지라든지 8부지 일부 종목에 굉장히 매수세가 몰려있고 또 다른 섹터에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뉴딜 혹은 그린 뉴딜 관련된 데서 주도 섹터에 조금 몰려있고 결국에는 이 자금이 선별적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예전처럼 대세 상승한다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는 패턴이 아니라 주도주 위주의 강한 상승이 유발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바로 뭐냐면 이 액티브 자금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액티브 자금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는데 지금은 전체 펀드 설정액 중에서 패시브 자금이 70%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자금의 비율이 30%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자금이 액티브 자금이 이만큼 있었으니까 살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액티브 자금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패시브 자금이 70%예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액티브 자금으로 여러 종목을 다 끌어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별적으로 딱 주도 섹터만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강한 상승이 유발되는 거죠. 최근에 한번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까? 서진시스템, 하나마이크론, 첨보, 전부 뭡니까? 단기간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떤 자금입니까? 액티브 자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주도주의 강한 상승이 유발되고 있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은 뭐냐면 결국 이 자금들은 뭡니까? 특정 섹터, 주도 섹터 내에서 그 종목들 간에 뭡니까? 바스켓 거래로 그 섹터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특징이 뭐냐면 종목보다는 ETF에 대부분의 자금이 유입되고 이전의 액티브 자금보다는 패시브 자금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종목 선택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진다라는 거죠. 그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자금의 성격을 보면 딱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기관이 샀다 팔았다라고 따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자금이 소수지만 이제 느낌이 이렇게 갖는 거죠. 패시브 자금은 정말 많아. 하지만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 나한테 와닿는 수익률이 크게 와닿지 않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액티브 자금이야. 근데 액티브 자금은 조금밖에 없어. 대부분이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은 작아. 그럼 이 작은 자금이 선택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급등한 종목들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액티브 자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나뉘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액티브 자금으로 한다면 그냥 액티브 자금을 다 운용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다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를 볼 건데,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패시브 자금은 딱 시장만큼만 수익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만큼만 원하고 더 이상의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반면에 액티브 펀드는 시장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냐? 굉장히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펀드 자금에서 실제 수익률이 누가 좋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따지면 개인이 매매했다라고 생각하면 액티브 자금이 좋을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익률은 패시브 펀드 자금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운용의 묘를 살려서 시장의 수익률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기관들이 펀드 운용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봐야 패시브 펀드 수익률보다 작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 빠진다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에는 지수만큼 수익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 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수 관련된 ETF가 우리가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1000에서 2000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지수 관련된 ETF를 들었다면 1000에서 2000까지 올라올 때 요 수익률만큼, 지수만큼 수익률을 패시브 펀드 수익률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내가 이 수익률을 넘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사고 팔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결론을 딱 내보니까 내가 더 매매를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역시 액티브 펀드 안 돼. 어떻게 매매 운용의 묘를 살려서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으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의 자금들이 패시브 펀드로 몰렸는데, 그게 2000년대 이후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액티브 펀드가 대세였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피터 린치라든지 유명한 펀드 운영 매니저들이 나와서 몇천 프로, 3000%의 수익률 막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그거는 이미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과거의 얘기고, 2000년대 이후에는 개량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패시브 펀드가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펀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패시브 펀드는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느껴지냐면, 우리가 20년대 초반의 종목을 보면 어땠나요? 상한가 8방, 9방, 10방, 예를 들면 상한가가 10몇 번 이렇게 간 주식들이 속출했잖아요. 그때는. 요즘에 그런 종목들 많나요? 한 종목이 아주 특출나게 급격하게, 물론 첨보나 이런 종목처럼 조곤조곤 올라서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지만, 예전처럼 상한가가 계속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자금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2000년대 초반과는. 그래서 지금은 패시브 펀드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 자금이 줄어든다.
그리고 대부분의 펀드들이 옛날처럼 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는 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인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고, 이때부터 뭔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부터는 이 금융시장도 크게 바뀌었고, 이때에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왔는데, 이 유동성이 당연히 증시에도 유입되지 않습니까? 증시에도 유입됐는데, 이 증시에 유입된 자금의 65%가 ETF에 유입됐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ETF에 대부분 유입됐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바스켓 거래, 지수 거래, 전체적인 거래로 주식시장의 매기가 많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예전처럼 액티브 펀드가 활발하게 움직였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훨씬 더 종목별 등락이 크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현실은 어디까지나 지금은 패시브 펀드 위주의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액티브 펀드는 완전히 없어졌나 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액티브 펀드가 뭐냐면 이 허를 찌르는 증시에서 역할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보다 수익률이 안 좋다라는 것은 증명이 됐는데, 특정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액티브 펀드가 수익률이 더 좋아라고 하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한번 볼게요. 금융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한번 이룰 때 어떤 변화일까요? 예를 들면 금융위기가 왔거나, 혹은 올해처럼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증시에 큰 충격을 주거나, 뭔가 금융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직후에는 액티브 펀드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강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때, 가장 강한 2차 파동이 올 때 액티브 펀드가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엘리엇 파동을 본다고 하면 1차, 2차, 3차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파동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2차 파동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액티브 펀드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액티브 펀드들이 수익률이 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지금 위치가 어딜까요? 우리 시장의 위치는 코로나19 급락으로 굉장한 하락을 겪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도랠리가 지금 나왔고, 직전 고점까지 이미 시세를 한번 내는 지점까지 왔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급락을 겪었고, 이 급락을 겪은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지금 위치는 이제 시장이 대부분 코스닥 같은 게 넘어가 있고, 코로나19 급락 이전에 이제 위치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반락을 줄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경기, 경제 상황, 증시, 제가 볼 때는 유동성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이고,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전부터 금융위기 때부터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어 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 때부터 유입되어 있던 부분이 미국 증시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만큼 폭등을 시켰는데, 여기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큰 유동성이 또 유입되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불러오는 그런 지금 장세가 돼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효증은 반드시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증시를 냉정하게 본다면은 지금은 이 유동성을 불러오는 장세가 지금 여기 이 위치에서 증시를 과연 끌어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악재가 나와서,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이 유동성을 누르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장이 결국에는 상승 방향으로 모색을 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갈림길에 있지만 미국 시장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장세에서 코로나19 장세에서 포스트 코로나 넘어가는 2차 유동성 장세가 어떻게 보면 열올 수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보면 항상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있는데,
제가 보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의 평균 물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리에 대한 부분, 물가 압박에 대한 부분,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거냐는 부분에서 2%까지 넘어가더라도 뭡니까? 일단 용인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용인하겠다는 부분이 우리는 잘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사실 연준이 생긴 이래로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위험 자산에 대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이만큼 들어와서 이걸 앞으로 옥죄겠어 이게 아니고 앞으로 한 2, 3년간은 더 놀아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유동성 장세에서 뭡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증시는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액티브 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환경,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뭡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계기가 있고 그 계기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자금은 뭡니까? 패시브 자금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액티브 자금이 뭡니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앞으로 매매를 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액티브 펀드가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초유의 유동성 장세에서 뭡니까? 이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딱 포지션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1차 팬데믹으로 회복됐죠. 여기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뭡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를 말하면서 뭡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뭡니까? 이제 액티브 펀드들이 한 번쯤 시세를 끌어올려 가지고 수익을 한번 내야 되겠다라는 시점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시장을 보면 파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부분이 나왔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상징적인 일이. 그게 바로 8월 31일에 있었던 MSCI 리밸런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밸런싱이 나왔다라는 거는 패시브 펀드들이 한번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정리를 했고 그때 당시에 그 단일 하루 단위로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조 6천억이라는 단일 최대 매물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한번 패시브 자금이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패시브 자금이 한번 정리가 됐으니까 뭡니까? 요 정리가 기다렸다가 들어올 수 있는 액티브 자금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꼭 이해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자금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까지 장하게 했을까요? 왜 장하게 했을까요? 그 부분은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해를 했다면 지금 오늘 보세요. 미국 시장의 조정이 거의 막바지거나 오늘 이제 끝날 수 있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뭡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 샀죠? 코스피 시장에서 선물 샀죠? 또 뭐 샀습니까? 콜옵션 샀습니다. 주식 사고 선물 사고 콜옵션 사면 뭡니까? 아주 강세장에 트리플 강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렇게 운영되지 잘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경우가 최근 한 1주, 2주 들어오면서 8월 우리 시장 조정 이후에 심심치 않게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뭐를 의미할까요? 액티브 자금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펀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패시브 자금은 예를 들어서 선물을 사잖아요. 선물을 매수하면 예를 들어서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콜옵션을 매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서로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맞춥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도 사고 선물도 사고 상승 쪽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콜옵션도 사고 이 말은 뭡니까?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자금인가? 액티브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증시에서 뭡니까? 딱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조정을 딱 받으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시장은 이미 코로나19 관련된 증시에서 포스트 코로나 증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번 미국 시장의 급락입니다. 이번에 지금 미국 시장이 뭐 IT 대형주 버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버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큰 폭을 꺾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T 관련된 종목인데 개별적인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테마성에 의해서 올랐던 종목들,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종목이죠. 애플이나 테슬라나 AMD나 이런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은 기술주 관련들은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급락을 했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페이스북, 아마존, 뭐 어떤 종목들,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결국 미국 시장은 코로나19 최근에 급락한 이후에 반등을 줄 때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반등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증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코로나19 관련된 증시에서 뭡니까? 포스트 코로나 넘어가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그런 지난주 한 중반 이후부터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증시가 바뀌고 있다는 거는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주도주가 바뀐다는 거는 그 주도주를 형성하는 자금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자금의 성격도 역시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앞에서 말했던 구도가 하나씩 맞아 떨어진다 그렇죠. 종목을 선별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31일 날 우리나라 그 외국인 단일 하루 매도치로는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1조 6천억. 그게 이제 MSCI 리밸런싱 물량,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역대 없던 물량이 나왔느냐는 물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신흥국에서 빼서 물량 늘린 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루에 1조 6천억씩 매도가 나올 만큼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 나왔냐면 한 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공매도가 다시 또 연장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패시브 자금들은 지수 관련된 만큼 상승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해지를 하면서 아래 위로 맞춰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예 그런 물량들을 다 같이 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조정될 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누가? 액티브 자금이.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필요할 걸 예상되고 급락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이 액티브 자금들은 이런 현상들을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최근에 보시면 주도 섹터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대부분 IT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역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IT 섹터가 미국 시장 대형 IT 기술주들이 예를 들어서 조정받았다, 우리나라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지금 3분기에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때부터? 이런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되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실제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이 자금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혹은 조정받았던 5G 종목이나 지금 조정받고 있는 2차전지 종목이나 이런데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도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쳤죠. 5G도 조정을 거쳤고, 2차 전지도 조정을 거쳤고, 삼성전기, MLCC도 조정을 거쳤고, 삼성전자도 조정을 거쳤고. 그럼 이 조정을 거쳤을 때 이 종목들은 뭡니까? 매도하는 개인과 이런 자금의 성격을 알고 있다라면 매수하는 개인이 달라지겠죠. 그게 뭡니까? 지금 현재 수익률이 서서히 달라지는 경우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 사람들은 이미 수익률이 두 자릿수대에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박자, 그러니까 엇박자 투자가 되는 거죠. 뭡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도하고 어디로 가나요? 네이버, 카카오,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에 언택트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완벽하게 거꾸로 가는 거죠.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해가지고 지수를 받치고 동학개미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개인들이 끌어올렸고 이런 부분에 찬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투자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개인들은 하반기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저런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이미 이제 시세가 다해서 외국이나 기관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언택트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개인들이 매수를 다 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
엇박자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개인들이 증시를 잘 끌어올려서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부분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브 자금이 지금 이제 유입되고 있고, 이 유입된 자금들은 종목 간 차별화를 계속해서 가속화시킬 거고요.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차이를 계속해서 많이 유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간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액티브 자금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외국인 자금은 뭐냐면 주로 중대형 종목 위주의 대형주 위주 쪽이고요. 6개월 이상의 대부분 보면 매매 패턴 지속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얘기하는 장기 주도주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장기 주도주들은 외국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분할 개념으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에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외국인 액티브 자금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 액티브 자금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시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옵니다. 종목 간에 급등한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월덱산, 현대일렉트로닉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기관 액티브 자금인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중소형 종목 위주입니다. 짧은 상승으로 지속하고 단기 주도주를 형성합니다. 대신에 한번 고점을 형성하는 데에 이익을 급격하게 형성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 액티브 자금 종목들은 좀 짧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수익 실현을 빨리빨리 하면서 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 결국 외국인 액티브 자금과 기관 액티브 자금은 양쪽으로 운용의 매를 가지면서 적절히 섞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관 액티브 자금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급등을 줄 때 위쪽에 보시면 빨간 부분 기관 액티브 자금이 단기간에 유입됐다가 고점을 형성하면 바로 급락해버리는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정치 자금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과연 이 자금이 번트를 치려고 하는 자금인지 안타를 치려고 하는 자금인지 혹은 홈런을 치려고 하는 자금인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가장 좋은 적절한 종목을 찾을 수 있고 가장 적절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적 투자팀이 이제 시간을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발표됐을 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사상 최악의 실적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실적인데 사상 최악의 실적이면 이는 올라갑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반면에 사상 최대 실적이면 뭡니까? 이 종목은 내려갑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바닥론으로 나오면 올라갈 수 있고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도 고점론이 나오면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실전 투자 팁에서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하이트 진로에서도 느꼈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보시는 차트에 보시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을 좀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적 발표 명암에 따라 시장 주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된 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형태를 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한다면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고점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는 부분을 차트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 종목이 바로 하이트 진로입니다. 실적 발표난 날 오히려 고점 형성하고 강한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그때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뭡니까? 손절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상을 다 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저렇게 나오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의 반응이 저렇게 나온다면은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의 의외성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고 매매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응은 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고점이 돼버리는 고점론이나 실적이 바닥이 나오더라도 이게 바닥론이 나온다면 주가 흐름은 다 수 있다. 그때 확인하는 방법은 수급을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을 꼭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이럴 때는
노란통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시 매트릭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꼭 이 부분 알고 실전 투자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